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서울 변두리 다가구 주택에 사시는 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73이신 장인섭 씨 이야기입니다. 장인섭 씨는 새벽 5시면 눈이 떠집니다. 알람 소리가 필요 없습니다. 몸에 밴 습관이 먼저 깨웁니다. 일어나자마자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합니다. 아들 내외, 손자 세 식구 밥상을 차리고 손자 도시락까지 쌉니다. 아침상을 차려놓고 나면 계단을 따라 1층까지 내려갑니다. 쓰레기도 정리하고 재활용품도 분리해서 내놓습니다. 3층 집에 사시는데 1층 쓰레기까지 다 치웁니다. 오전에는 시장에 갑니다. 오늘 먹을 반찬거리 장을 봐옵니다. 오후에는 집안 구석구석을 닦습니다. 저녁이면 또 밥상을 차립니다. 쾌근한 아들 학원 마치고 온 손자를 위해서입니다. 처음 아들 가족과 함께 살게 됐을 때는 참 좋았습니다. 아들이 그랬습니다. 아버지 같이 사니까 든든해요. 며느리도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덕분에 아이 맡길 때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런데 3년이 지나니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말합니다, 아버님. 오늘 저녁은 7시 전에 꼭 차려주세요. 애 학원 시간 맞춰야 해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님 빨래 넣으실 때 우리 옷하고 아버님 옷은 따로 해주세요. 민감성이라 섞이면 안 좋아요. 아들도 한마디 합니다. 아버지 낮에 텔레비전 조금만 줄여주세요. 지영이가 재택근무라 집중이 안 된대요. 고맙다는 말은 점점 줄어들고 요구만 늘어났습니다. 장인섭 씨는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본인이 이 집 주인이 아니라 월급도 없고 휴일도 없는 관리인이 된 것 같다고 말입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장인섭 씨가 오랜만에 옛 동료들과 저녁 약속이 있었습니다. 택시 운전하던 시절 함께 일했던 분들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소중한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5시쯤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오늘 저녁 집에서 드시는 거죠? 아니, 오늘 친구들 만나기로 해서 그랬더니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저희 오늘 회식인데 애 누가 봐요? 학원 끝나면 8시인데. 장인섭 씨가 말했습니다. 나도 한 달 전부터 잡아둔 약속인데. 며느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아버님은 매일이 똑같으시잖아요. 저희는 1년에 한두 번 있는 회식인데 그럼 다음에 만나시면 안 돼요. 결국 장인섭 씨는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친구들한테 미안하다고 전화했습니다. 그날 저녁 손자를 학원에서 데려와 라면을 끓여 먹였습니다. 며느리는 밤 11시가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덕분에 편하게 다녀왔어요. 한마디만 하고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장인섭 씨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열도 나고 기침도 심했습니다.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 밥상을 차렸습니다. 식탁에 앉은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기침 소리 때문에 애가 놀랐잖아요.
방에 계시면서 쉬시면 안 돼요. 장인섭 씨가 답했습니다. 그래도 아침은 먹어야 하지 않겠나. 며느리가 핸드폰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먹죠. 뭐 아버님이 아프신데 무리하실 것까지야. 그 말이 고맙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조가 달랐습니다. 귀찮다는 투였습니다. 아프니까 방에 들어가 있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잘 모릅니다만 우리 때는 식구끼리 함께 산다는 게 참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함께 사는 게 서로에게 짐이 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장인섭 씨도 처음엔 그저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했습니다. 손자가 학교 다녀왔다고 하면 반갑고, 며느리가 퇴근했다고 하면 저녁상 차리는 게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손자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골목길에 빙판이 얼어 있었습니다. 미끄러졌습니다. 크게 넘어졌습니다. 허리를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나이 들면 한 번 넘어지는 게 무섭습니다. 뼈가 약해져서 금방 부러지고 한 번 다치면 회복이 더딥니다. 장인섭 씨도 그 순간 아, 이제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옆하게 주인이 119를 불러줬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하더니 말합니다. 허리 디스크가 심하게 눌려 있습니다. 수술을 하셔야 하고 최소 2달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젊었을 때 택시 운전하면서 허리를 혹사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앉아서 운전대를 잡았으니 허리가 성할 리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땐 젊었으니까 버텼는데 이제는 그 빚을 다 갚아야 하는 나이가 된 겁니다. 아들 준호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수술 꼭 하셔야 한대요. 장인섭 씨가 답했습니다. 그러자니 뭐 방법이 있나? 안 하면 더 못 걷는다잖아. 옆에 있던 며느리 지영이 물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집안일은 어떻게 해요? 저도 회사 바쁘고 준호도 야근 많고 애는 누가 봐요. 아버지 허리와 통증 수술에 대한 두려움보다 집안일 공백이 먼저 걱정되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보호자 설명을 위해 시간을 냈지만 준호는 전화를 받으러 나갔습니다. 지영은 화상 회의를 들어가야 한다며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옛날엔 가족이 아프면 온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밤새 간호하고 죽 한 그릇이라도 더 먹이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들 바쁩니다. 살기가 빠듯하니까 아픈 사람 돌볼 여유가 없는 겁니다. 수술 당일 보호자 서명란에는 아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술실 앞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옆 침대 할머니는 아들, 딸이 돌아가며 손을 잡고 엄마 걱정 마세요라고 말을 건네는데 장인섭 씨 침대 옆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분께 연락드려 볼까요? 장인섭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바쁠 텐데요. 뭐, 나이 먹으면 다 혼자지. 그 말을 하면서도 가슴 한편이 서늘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내가 아플 땐 혼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어나는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통제로 겨우 버티며 허리를 부여잡고 택시를 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며느리 지영이 현관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좀 괜찮으세요. 다행이네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언제부터 집안일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2달은 물이 말락하더라. 그렇게 대답하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2달이요. 그럼 2달 동안 파출부라도 써야 하나. 돈이 또 많이 나가겠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장인섭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 무료 노동력일 뿐이구나. 우리 세대는 참 많은 걸 참고 살았습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온갖 서러움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 자식들은 우리의 그 마음을 당연하게 여기더군요. 부모가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아들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회사에서 포상 휴가를 줘서요. 우리 가족 제주도에 한번 가보려고요. 장인섭 씨가 답했습니다. 그래 좋겠네. 공기도 좋고. 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걷는 것도 아직 불편하시니까 집에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버님까지 모시고 다니면 저희도 일정이 어렵고. 솔직히 이번엔 우리 셋만 좀 쉬고 오고 싶어요. 우리 가족이라는 말에 아버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 형광등이 유난히 밝게 느껴졌습니다. 국그릇에 비친 자기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가족이란 게 뭘까요? 티를 나눈 사이라고 해서 가족일까요? 함께 밥을 먹고 한 지붕 아래 살아도 마음이 따로 놀면 그건 가족이 아닌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날 밤 장인섭 씨는 우연히 방문 틈으로 아들 내외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며느리 지영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아버님 때문에 우리 삶이 너무 묶여 있어. 친구들도 집에 잘 못 부르고 여행도 마음대로 못 가고. 아들 준호가 답했습니다. 그러게 요양원 같은 데 알아보자. 시설 좋은 데도 많다잖아. 모시고 살기엔 우리가 너무 힘들어.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귓속에서 메아리처럼 맴돌았습니다. 장인섭 씨 가슴 속에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뚝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요양원 그곳은 갈 곳 없는 노인들이 마지막으로 가는 곳입니다. 물론 요즘엔 시설도 좋고 잘 돌봐준다고 합니다. 그래도 거기 가는 순간 내 인생은 끝났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날 밤 장인섭 씨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하나는 다가구 주택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이 집은 그가 30년 택시를 몰며 밤샘을 하고 허리 굽혀 모은 돈으로 산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서류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있는 땅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20년 전 헐값에 산 땅이었습니다. 당시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야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그 지역에 개발 계획이 잡혔습니다. 장인섭 씨는 부동산에서 날아오는 연락을 다 무시했습니다. 땅을 팔라는 전화가 수도 없이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한테도 그 땅 얘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언젠가 아들이 힘들 때 도와주려고 아껴둔 거였습니다.
30년 택시, 운전, 그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한여름쯤 통더위에도 에어컨 켤 수 없습니다. 기름값 아끼려고요. 한겨울에도 히터를 약하게 틉니다. 손님 태우고 가다가 졸음이 쏟아지면 볼을 꼬집고 찬물로 세수하고 또 핸들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이 집을 샀고 남는 돈으로 땅을 샀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집 말고 가진 게 뭐 있냐며 3층을 내어주고 함께 살게 된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땅은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 숨겨두었습니다. 다음 날 장인섭 씨는 혼자 부동산에 들렀습니다. 이 건물하고 이 땅 팔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 사장이 서류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할아버님, 이 땅 지금 대박입니다. 개발 확정 났습니다. 보상금만 해도 몇 억인데 매매로 내놓으시면 이것보다 더 받으실 수 있어요. 여기 다가구도 요즘 이 동네 개발 얘기 있어서 금방 나갈 겁니다. 다 합치면 할아버님 큰돈 만지십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너무 매정한 게 아닐까? 그래도 결심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나를 위해 살아보자. 건물 전체를 매매 계약했습니다. 1층과 2층 세입자에게는 미리 양해를 구하고 보증금 반환 일정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땅도 매매에 내놓았습니다. 개발 회사에서 곧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집 매매 대금, 땅 매매 괴금,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한테 이런 재산이 있는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장인섭 씨는 동해안의 작은 항구 마을 빌라 한 채를 계약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자기 노후를 위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자신 앞으로 통장에 들어온 거액의 잔고를 보면서 장인섭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평생 내가 벌어온 삶의 흔적이구나. 이젠 이 돈으로라도 나를 위해 써봐야지.